나는 오늘도 걷는다. 내일도 걸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의 이정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나처럼, 우리처럼. 57세의 초겨울, 남편과 아들을 함께 떠나보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아직도 기억난다. 따뜻한 수문 없이 차가운 바람만 부는 곳. 그곳에서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빈 채 들려오는 기도 소리만 멀리서 울릴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이후 내가 다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절망을 등지고 걸어가야만 길이 열린다는 것을 나는 아주 긴 시간 끝에 깨달았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무너진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란다. 내가 다시 일어섰듯 당신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일장텅 빈 집의 첫 새벽.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집은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다. 현관에 놓인 운동화, 아직도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이불. 남편이 마지막으로 마셨던 커피잔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들이 없다. 너무도 익숙해서 더 잔인한 풍경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습관적으로 불을 켰다. 거실에 환한 빛이 퍼졌지만 그 빛은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다. 밤이 오면 더 힘겨웠다. 침대에 누우면 집 전체가 숨을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몸이 얼어붙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견디는 일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새벽 3시, 4시, 5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뜨면 현실이 너무 선명해서 견딜 수 없었다. 첫 번째 위기는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남편 명의의 사업 대출.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 채무는 내게 넘어왔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채무의 무게가 갑자기 내 어깨를 끌어당겼다. 숫자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췄다. 나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은 이제부터였다. 이장 생계를 위해 다시 걸어 나서다. 나는 다시 일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57세의 내 나이를 적은 순간 대부분의 문은 닫혔다. 이력서를 내밀 때마다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내려오는 한숨보다 돌아오지 않는 연락이 더 무서웠다. 구인 광고를 보며 전화를 걸었다. 1곳, 2곳, 10곳. 나이를 묻는 질문 뒤에는 항상 침묵이 흘렀다.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은 결코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다 겨우 청소 용역 일을 얻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건물 복도를 쓸었다. 밤새 얼어붙은 바람이 바닥까지 베어 있어 손끝이 아려왔다. 장갑을 껴도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닦고 쓸고 비웠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걸레질을 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허리가 굽었다. 손목이 저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빚은 그대로였고 삶은 더 무너질 것 같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쯤이면 해가 떠 있었다. 나는 그 햇빛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오늘도 견뎠다고. 두 번째 위기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날이었다. 계단을 오르다 한순간 숨이 멎을 듯 가슴이 조여왔다.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했다. 의사는 일을 줄이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쓸쓸하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일을 그만두면 빚을 갚지 못하고 계속하면 몸이 버티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삶은 왜 이렇게 나를 시험하는 걸까? 3장 작은 용기, 작은 가능성. 병원에서 쉬라는 의사의 말을 어기고 나는 다시 일을 나갔다. 나에게는 쉬는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복도를 걸었다. 빗자루 자루를 쥔 손이 떨렸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복도 벽에 붙은 한 장의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다. 반찬 도우미 모집.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손맛이 좋다는 말을 들었다. 시댁 식구들도 친정 부모님도 동네 이웃들도 내 음식을 좋아했다. 아들의 도시락도 내가 직접 매일 정성껏 만들었다. 아들은 늘 도시락 뚜껑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이를 말했고 경력을 설명했다. 나는 지원했다. 그리고 운 좋게 합격했다. 첫 출근 날 나는 새벽부터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삼삼한 조림, 구수한 국, 단정한 채소 무침. 내 손끝에서 음식들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내 안에서도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올라왔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를 때,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 때, 나는 내가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세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첫 근무날 주문이 쏟아져 주방은 전쟁터였다. 시간 안에 배식을 마쳐야 하는데 손이 따라가지 않았다. 동료들의 빠른 손놀림과 비교되어 내 마음은 점점 더 좁아졌다. 국자를 떨어뜨렸다. 반찬 그릇을 엎을 뻔했다. 주방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이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나는 왜 이토록 뭐 하나 쉽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걸까?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서툴러야 하는 걸까? 사장 반찬이 아니라 마음을 만든다는 것. 며칠 후부터 나는 새벽마다 연습했다. 반찬을 만들고 또 만들었다. 양념 비율을 바꾸고 익힘 정도를 조절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도 계속 연습했다. 부엌 조명을 켜고 혼자 칼질을 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기를 재웠다. 시간을 재며 움직임을 익혔다. 손이 기억할 때까지, 몸이 반응할 때까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손놀림이 조금씩 빨라졌다. 실수가 줄어들었다. 주방장의 표정도 누그러졌다. 그러자 어느새 일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고객들 사이에서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반찬을 다 먹고 그릇을 가져오며 맛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는 희미한 가능성을 느꼈다. 한 할머니 고객이 내게 말했다. 이 나물 무침 꼭 옛날 우리 엄마 손맛 같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맙다는 인사를 겨우 했다. 하지만 네 번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반찬 가게가 갑작스럽게 이전을 결정했고 직원 일부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나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바로 잘렸다는 사실만 남았다. 사장은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앞치마를 벗고 주방을 나왔다. 겨우 익숙해진 공간을, 겨우 잡은 자리를 떠나야 했다. 나는 다시 빈손이 되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집이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무릎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오장 초등학교 앞 골목의 작은 기적. 나는 고민 끝에 문구점과 학원 사이에 작은 테이블을 놓았다. 간단한 김밥과 주먹밥, 집에서 만든 과일청 음료를 팔기 시작했다. 요즘 흔한 푸드트럭도 아니었고 고급 반찬도 아니었다. 그저 엄마가 만든 맛 같은 소박한 음식.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다. 주먹밥 속을 채웠다. 과일청을 물에 타서 병에 담았다. 손수레에 모든 것을 싣고 학교 앞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는 테이블 앞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렀다. 발이 시렸다. 그러다 한 아이가 다가왔다. 주먹밥 하나를 샀다. 한입 베어 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내 테이블 앞에 자주 모였다. 집밥처럼 부담 없어서 좋다며 작은 칭찬들이 이어졌다. 엄마가 바빠서 아침을 못 먹고 왔다는 아이, 편의점 삼각김밥만 먹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김밥을 먹는다는 아이. 나는 그 말들이 너무 고마워 밤마다 울곤 했다. 한 아이는 매일 왔다. 늘 같은 참치 주먹밥을 샀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매일 여기 계세요? 나는 대답했다. 할머니도 일을 해야 해서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우리 엄마도 매일 일해요. 힘들어 보여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학교에서 길거리 판매 금지 공지가 내려온 것이다. 위생 문제와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테이블을 접어야 했고 다시 삶은 비어버렸다. 마지막 날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 이제 안 오세요? 나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실망한 얼굴이 가슴을 찔렀다. 밤에 불 꺼진 부엌에 서서 양파를 다듬던 내 손이 멈췄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만큼 두려웠다.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는 걸까? 육장 도시락 정리 전문가라는 길. 그러나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머리를 때렸다. 내가 잘하는 건 반찬만이 아니다. 정리다. 준비다. 누군가의 하루를 깔끔하게 시작하게 만드는 일이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필요한 게 바로 눈에 보이게 하는 것. 식재료가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다. 나는 곧바로 노트를 펼쳤다. 그동안의 경험을 묶어 새로운 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청소 일을 하며 배운 깔끔함, 반찬 가게에서 익힌 음식 다루는 법,
학교 앞에서 만난 사람들의 필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름하여 도시락 식단 정리 전문가. 식단 구성, 반찬 준비, 냉장고 정리, 장보기 대행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한국의 중년 여성들이 유독 강점이 있는 분야였다. 나는 그 일을 스스로의 답으로 선택했다.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서비스 항목, 가격, 제공 방법.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기였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6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홍보비를 아끼려고 직접 만든 전단지가 비에 젖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며칠 밤을 새워 손으로 쓴 전단지들이 하수구로 흘러갔다. 동네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나는 또다시 실패한 것 같았다. 방바닥에 앉아 젖은 전단지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왜 한 번에 되는 게 없을까?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전단지를 새로 만들었다. 이번에는 비닐 코팅을 했다. 더 많은 곳에 붙였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7장 첫 번째 의뢰,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다. 그러던 어느 날 전단지 한 장을 본 한옥킹맘이 연락을 주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된 날 나는 그 집을 방문했다. 작은 아파트의 냉장고 안은 반쯤 상한 식재료들로 가득했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아니, 나는 대화를 들은 게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이 바로 옆에서 흔들리는 듯 느껴졌다. 일과 육아에 치여 냉장고를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먹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나는 정리를 시작했다. 식재료 하나하나를 씻고 다듬고 다시 배치했다. 상한 것은 버리고 쓸 수 있는 것은 손질했다. 냉장고가 환하게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는 순간 마치 내 마음이 정리되는 듯 했다. 양파는 이렇게 보관하면 오래 가요. 이 채소는 데쳐서 냉동하면 좋아요. 고기는 이렇게 양념해서 재워두면 바로 요리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3시간이 지나고 냉장고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다.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7번째 위기는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않게 찾아왔다. 고열이 났다. 몸살과 감기가 한꺼번에 덮쳐 며칠을 누워 있어야 했다. 첫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나는 그만큼의 회복력이 없다는 사실이 주먹처럼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열이 내리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쓰러지는 건 아닐까 두려웠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8장 도와주는 손길 그리고 확장. 며칠 뒤 나는 조심스레 다시 일을 시작했다.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입소문은 조금씩 퍼져 싱글맘, 맞벌이 부부, 육아로 지친 가정에서 연락이 왔다. 1집, 2집, 5집. 일정이 늘어났다. 나는 수첩에 빼곡히 일정을 적었다. 새벽에 일어나 준비하고 집집마다 방문했다. 나는 일정이 늘어날수록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의 삶을 조금씩 밝게 만드는 일이 나의 치료가 되어 가고 있었다. 한 집에서는 아이가 처음으로 채소를 먹었다며 기뻐했다. 다른 집에서는 남편이 퇴근 후 집밥을 먹으며 행복해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집에서는 할머니가 손주에게 음식을 직접 해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했다.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쌓였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내게 물었다. 힘들지 않냐고. 나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다. 힘들다. 하지만 이 일이 나를 살게 한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정말로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구장 오래된 빛을 다시 켜다. 한 가정은 10년 동안 냉장고 문을 꽉 닫았다고 했다. 정리가 두려워 손도 못 댔다고 했다. 나는 그 문이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뒤 내 마음에 붙어있던 먼지도 함께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 곰팡이 핀 통들, 얼어붙은 정체불명의 것들. 나는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꺼냈다. 쓰레기 봉투가 하나, 둘, 셋 채워졌다. 냉장고를 닫고 선반을 씻고 모든 것을 소독했다. 정리하는 동안 나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슬픔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살아야 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을 알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상처가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확신하게 되었다. 내 상처가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는 것을. 냉장고 문을 닫을 때 그 집 주인은 처음으로 웃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가벼움이라고 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따뜻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10장 서비스 확장 엄마 손 냉장고. 업무가 늘어나며 자연스레 브랜드가 생겼다. 사람들은 내 식단 정리 서비스를 엄마 손 냉장고라고 불렀다. 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살림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세심함. 아이를 키우지 않아도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는 섬세함. 그것이 나의 힘이었다.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일주일치 일정이 꽉 찼다. 나는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그렇게 매일을 달렸다. 한 블로그에 내 서비스가 소개되었다. 후기가 올라왔다. 별점 5개. 진심이 느껴지는 서비스라고 했다. 단순히 냉장고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해준다고 했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울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였다니. 새로운 고객들이 생겼다. 독거노인, 장애가 있는 분, 산후조리 중인 산모.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찾았다. 나는 그들의 냉장고를 열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힘들었지만 나는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 일이 나를 살게 했기 때문이다. 새벽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다. 하루를 견딜 힘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다. 예전 같으면 쓸쓸했을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11장 나를 지켜주는 존재들. 때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파란 하늘, 흐르는 구름, 따스한 햇살. 그때마다 나는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한 할머니가 내게 말을 걸었다. 힘들어 보인다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지탱한다고.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누군가의 인정,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날 단골 고객의 아이가 그림을 그려주었다. 엄마 같은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다. 냉장고 안에 음식을 채우는 내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그림을 소중히 간직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다며 고맙다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살에 쳤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나를 지탱했다. 남편과 아들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과의 추억마저 잃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빚을 모두 갚았고 눈물이 났다. 작업 도구와 냉장고 관리용 장비도 새로 마련했다. 전문적인 도구들을 갖추니 일이 더 수월해졌다. 고객들은 늘어났고 이제는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어느 날 일거리 계약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치는 내 얼굴을 본 적이 있다. 예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져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는 나를 구해냈다. 스스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나를 일으켰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오랜만이었다. 예전에는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감정이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속삭였다. 나 이제 괜찮아. 당신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잘 살고 있어. 힘들지만 괜찮아.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나도 함께 웃었다.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악몽도 없고 불면도 없는 깊은 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준비를 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입소문이 퍼지며 더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 한 지역 센터에서 강연을 요청했다. 중년 여성들의 재취업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무슨 강연을. 하지만 담당자는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강연 당일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청중석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57세에 모든 것을 잃었던 것, 빚에 짓눌렸던 것,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선 것.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용기를 얻었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 상처가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